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그 전에 설날이 있었는데 다들 설날에 좋은 일들만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보실 화면은 주기영 대표의 글인데요. 이번에 광부의 항복이 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보면 저희가 해시리본에 대한 이야기를 차트상에서 계속 했었잖아요. 광부들이 채굴자들이 항복을 하고 있다, 너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이번에 그래서 채굴 회사들 자체가 조금 과거랑은 다르게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채굴 회사와 그들의 암호화 자산을 상당히 할인가로 인수한다면 낚아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올 텐데, 미국의 채굴 회사, 되게 큰 채굴 회사가 이제 파산 신청을 했어요. 챕터 11, 11 파산 신청했는데 챕터 7이랑 11 두 가지가 있는데요. 11은 국가 차원에서 좀 도와달라라는 파산 신청이고, 7은 그냥 우리 회사 망했어라고 공표하는 게 7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지금 미국에서 채굴 풀이 해시율이 되게 사상 최고치로 다시 도달을 했고, 미국 광부들 중에 계속 광부라고 하네요. 채굴자들 중에 파운더리 USA라는 회사가 지금 해시레이트 42%, 거의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채굴 풀 자체에서의 반이 좀 안 되는 수치를 가지고 있고, 2014년 이후로 가장 큰 우위라고 하는데, 사실 제 기억에는 20년, 21년도까지, 특히 21년도까지만 했을 때 바이낸스 풀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 안트풀은 뭐 워낙 유명하죠. 우지안이 옛날에 있던 회사. 그래서 안트풀이 원래는 제일 큰 회사였고, 이제 떠오르는 샛별이 바이낸스 풀이었는데, 파운드리 USA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의 채굴 금지를 때리면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제는 되게 큰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BTC.com이랑 비아 BTC, 얘네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SV 쪽으로 진영이 갈라진 애들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트코인 광부 코어 사이언티픽이 챕터 11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챕터 11은 챕터 11이 아니라 코어 사이언티픽은 미국에서 가장 큰 채굴 풀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파산 신청을 하는 와중에 채굴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거의 반에 육박하는 비트코인 채굴 풀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파운더리 USA는 DCG의 자회사입니다. DCG 자체가 이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약자이거든요. 이 아래 자회사로 제일 유명한 거는 그레이스케일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파산 루머가 계속 돌았던, 루머는 아니지만 위기설이 돌았던 제네시스가 있죠. 그리고 파운더리 USA가 있는데요. 제네시스가 파산을 하려고 하게 되는 지금 과정에는 FTX의 여파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운더리 USA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채굴풀 1등이긴 하지만 FTX의 위기에서 완전하게 자유롭진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시 가격은 며칠 전 4년 최저치를 갱신해서 BTC의 수익률, ROI가 수익률이거든요. 여전히 매우 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시레이트를 채굴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수익률이 너무 낮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중소규모의 채굴자들이 물에 잠기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해시리본이 떠서 해시리본이 뜬다는 거는 모든 채굴자가 망한다는 게 아니라 소형, 중형 채굴자들이 힘들어서 이제 그 채굴기를 시장에 갖다 팔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형 채굴자들이 그 기계를 사거나, 어쨌든 중소형 채굴자들이 망할 때 해시리본이 뜨면서 채굴자들이 항복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해시리본이 떴기 때문에 그게 뜨면서 보시면 중소규모 채굴자들이 물에 잠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채굴했을 때 수익률이 낮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엔 다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다음 내용 같이 봐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좀 참고할 만한 생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건데, 보시면 미국 광부들은 이제 더 이상 중소 광부가 아닙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이제 중국이 가장 큰 채굴장이었고, 미국은 그 다음이나 다다음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제일 큰 채굴 기업은 맞으니까. 다른 뉴스에서 보시면은 이제 원자력으로 채굴하는 회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원래도 원자력으로 채굴하는 회사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뉴스에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보시면 누군가들 전체 마이닝 회사와 암호화 자산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경우 시장에 대한 판매 압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해석하기로 이렇게 영어를 해석을 제대로 하면은 어떤 회사나 사람들이 아까처럼 챕터 11로 망하는 회사, 이런 망하는 채굴 회사들을 산다면 채굴 회사 자체를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채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나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들, 채굴기 이런 것들도 되게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회사 자체를 싸게 사니까. 그 말은 즉슨 뭐냐 또 생각하면은,
비트 자체를 굉장히 싸게 사는 거랑 똑같아요. 채굴을 해서 얻어내는 비트인데 채굴기 자체를 또 채굴 회사 자체를 싸게 산다는 거는 내가 앞으로 사야 채굴하게 될 비트 자체를 굉장히 싸게 채굴을 하는 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게 비트를 샀다는 거는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비트 자체를 좀 비싸게 채굴을 하다 보면 손실 구간이 생기고 그 손실 구간에 버티지 못해서 비트를 팔게 되는 게 해시리본 구간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파산한 암호화폐 회사와 그들의 자산을 인수할지 여부에 알 수 없지만 일단 인수되면 시스템 위험을 크게 제거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되게 얘기했던 게 아까처럼 뭐 제네시스 파산도 있고 채굴 회사도 파산한다는데 장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에 대해서 반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굴 회사가 파산한다면 반대로 그 파산한 회사를 누가 싸게 산다면 그 사람들은 비트를 싸게 사는 것과 똑같은 효용 가치를 지닐 것이고 따라서 비트를 바로 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영 대표님의 얘기가 끝나고 다음의 스레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건데 이게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는 총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면은 이제 달러 기준이니까 대부분 그냥 총 달러라고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뭐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있지만 달러가 절대적이니까요. USDT, USDC, BUSD 등을 포함해서 보시면 이거 자료만 일단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제니어리가 1월이고 이제 옥토버이 10월이잖아요. 그러면 20년 1월부터 10월까지 달러 자체, 그러니까 이 시장에 들어온 돈으로 해석을 합시다. 이 시장에 들어온 돈이 증가를 했는데 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냐? 21년 5월쯤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시장의 비트가 신고점을 형성한 것은 20년 12월에서 21년 1월 사이입니다. 여기에요. 근데 시장에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온 거는 21년 거의 4월부터 해서 5월, 6월 해서 쭉 올라가서 시장 자체에 돈이 가장 많았던 것은 22년도 거의 2, 3월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죠. 2, 3월인데 자, 시장 그럼 고점은 어딘가요? 시장의 고점은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시장이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도 이 시장에 돈은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가 비트를 샀고 누가 비트를 팔았으니까 돈은 유지가 돼야 돼요. 원래 사고 팔고 오니까 돈 자체는 동일할 거예요. 근데 새로운 돈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새로운 돈,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이미 시장에서 코인을 파는 사람들이 달러로 들고 있다가 달러 코인으로 들고 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이 마켓에서 돈을 뺐다라고 해석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자면은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돈은 빠지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지금 20년도에 비해서는 또 21년 거의 중반에 비해서는 시장에 돈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뺐지만 거대 자금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돈을 여기 모아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돈이 과거보다는 많다. 이게 또 뭘 시사하냐? 이걸 앞에서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봐야 될 게 9가지가 더 있는데 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는 보시면 거의 21년 1월달 가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1년 1월 초반 가격, 그러니까 22,000달러인데 그 당시를 보자면 달러 코인 이 시장에 있는 달러의 그 돈들이 요만큼인데 비트가 22,000달러였어요. 지금은 이만큼인데 비트가 22,000달러라는 거는 총알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들이 살 돈이 이때보다 가격은 똑같으나 비트가 시장에 돈은 훨씬 많으니 올라갈 때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뭐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 코인이죠. 이거에 대해서 환경에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분석은 암호화 시스템에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화폐의 양에 초점을 맞춘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 암호화 시장 자체에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돈의 양을 말을 하는 건데 신규 자본이랑도 직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총 공급량은 22년 2월 28일 이후로 감소했다. 아까 제가 뭐 2월과 3월 사이라고 했죠. 이때가 고점이었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3월부터 돈이 감소를 해서 6월 루나와 셀시우스 3AC 사태 때 돈이 급격하게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면은 이 돈 자체가 이 시장에서 랠리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상승하는 랠리를 가져올 수도 있고, 보시면 6월에 이제 우리가 돈이 빠지는 걸 봤잖아요. FTX가 아니죠. 루나와 3AC 그리고 셀시우스 사태 때 돈이 아까 빠진 거를 봤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는 여름에 베어마켓 랠리를 잠깐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빠져서도 이미 자본이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베어마켓 랠리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뭐 FTX 사태가 있고 여러 가지 사태가 있어서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 자체 돈이 빠지고 있는 추세는 또 맞았잖아요.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 다시 떨어진 거다.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는 하락장 속에 잠깐 오르는 걸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자본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자본 자체가 하락 추세에 있으니 신규 자본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 말을 좀 돌려서 암호화폐에 유입이 그러니까 아예 없다, 자본 유입이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하는 말은 돈은 줄고 있는데 지금이 갑자기 이제 15,000달러 중반부터 해서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 돈이 뭐 엄청나게 많지 않아도 이미 가격은 21년도 초반 혹은 20년도 후반에 위치해 있는데 돈은 이만큼이잖아요. 거의 이 괴리율이 제가 볼 때는 8배가 좀 한 4배, 5배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단순히 21년도에 한 3월만 보더라도 20빌리언인데 지금 80빌리언 정도니까 자본이 이때보다 4배가 많고 가격은 또 생각해 보면은 같잖아요, 이때랑. 사실상 이 모든 달러가 비트로만 간다고 하면 가격이 4배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랠리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뭐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 이게 되게 당연할 수도 있는 게 주식 시장도 떨어지는 게 주식으로 돈이 안 가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 압력은 있고 공급과 수요 중에 그러니까 판매가 더 많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이제 떨어졌던 거고 그런 건데, 시장 안에 같은 돈이 있더라도 돈을 사용하지 않고 수요를 하지 않고 누군가가 팔기만 하면은 시장에서 돈은 증가가 되고 새로운 유입은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22년도에 강력한 긴축과 금리 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크립토 시장도 포함해서 주식 시장도 그렇고 새로운 유입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웃긴 것은 이럴 때 샀던 사람들, 저희가 얘기했던 15K, 16K, 17K, 18K 정도에 샀던 사람들이 저점에 샀다라고 지금은 말할 수 있죠. 앞으로는 뭐 모를 일이니까 조금 어렵지만, 말씀을 쉽게 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저점을 한번 찍고 큰 반등을 했으니까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때 유입을 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돈 자체가 뭐 L1,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에이다, 솔라나 등등 해서 L2, 폴리곤이나 뭐가 있죠? OP, 그러니까 아비트리움 뭐 이런 것들로 돈이 돌고 있다. 그다음 미드캡, 그다음 로우캡으로 순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를 끌어들이고 있지 않다. 새로운 관심이 없다.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내가 지금 힘들고 경제가 곡소리가 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사실 이럴 때 투자하는 게 맞긴 하지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더 얘기가 뒤에 쪼쪼쪼쪼 뭐 좌우로 돈이 왜 가치가 오르냐 이제 이런 얘기가 하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비트 먼저 차트를 같이 봐보실까요? 아까 앞선 내용에서 얘기했던 해시 리본이라는 거는 뭐 채굴자들이 행복하는 이 구간을 말을 했던 거고, 이건 저희가 지난, 지지난, 지지지난 영상 등등 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 빈비트 해시 리본만 쳐도 유튜브에 나올 겁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일봉부터 보자면은, 일봉에서의 저희가 지난 설날 직전 날에 아마 빨간 날 전날에 라이브 방송을 제가 깜짝 했었어요. 한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사람들이 질문을 했던 것 중에, 그때가 아마 여기였으니까 비트를 사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 지금 다시 드릴게요. 그때가 23,000 초반, 22,000 후반이었는데 사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일단은 너무 과열 지표인데, 보통은 과열됐어도 여기처럼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될 것 같았고, 이미 한 번 더 올랐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르고 과열이 됐기 때문에 당장 오르더라도 지금의 가격이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고 확률적으로 당장 오르더라도 지금의 가격이 또 올 거고, 지금 오르지 않으면 조정이 올 거니까 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어쨌든 다행히 지금 이때 방송 켰던 이 가격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부터는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상에서 RSI 자체가 되게 과열됐다가 이제 식었는데, 이 식은 게 팍 꺾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횡보해주면서 가격이 횡보하면서 지표가 더 식을 수 있어요. 더 식고 나면 이때처럼 한 번 더 또 과열되는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과열된다는 거는 가격이 이제 이런 식으로 7%, 5%, 5%처럼 크게 비트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당장 얘기는 아니에요. 좀 횡보한 이후 얘기입니다. 4시간으로 보면 어디서 사야 될까라고 보면, 차트상으로 저희가 사야 될 구간은 명확하게 보이긴 합니다. 뭐 여기가 저점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4시간 상에서 지금 지난 이 상승 추세에서 보면 22,250 정도, 22,250달러 정도, 그리고
이제 이 거대 메인 저항선을 뚫었죠. 지금 비트가 이 저항선 상으로 봤을 때는 21,900 정도가 어떻게 보면 기회의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주봉에서는 딱히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뭐 주봉상 현재 횡보를 하고 있고, 이 주봉의 횡보가 한 1, 2주가 나와주는 게 지금의 딱 이런 캔들 형태로 1, 2주가 나와주는 게 FOMC 전후로 해서 시장의 가격 이제 돈이 더 들어오고 비트가 오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비트를 올리는 주체가 있겠지만 그 주체들도 자기 돈 생돈 100% 박아서 올리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같이 다른 일반인들의 자금도 포함해서 올리는 게 더 쉽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을 좀 봐볼게요. 이거는 나스닥의 선물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이렇게 그으면은 저항선에서 휩소를 한번 줬고 8월 달에, 그리고 여기서도 휩소를 주고 이제 진짜 확실하게 뚫고 단기의 조정이 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이 저항선을 여기 휩소가 아니라 저항을 보게 되면 아직은 뚫지 못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의 기준점을 어디로 두냐에 따라서 미국의 주식도 뭐 저항을 뚫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선의 기준을 이렇게 두면 또 아직 시장이 완벽하게 장세가 추세가 전환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자면 여기서 휩소를 주고 이것도 거의 저항 맞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몸통에서는 이것도 저항을 맞은 거고, 이제 막 뚫고 있어요 라고 해서 미국 주식이 다시 반등장으로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바꿔서 이렇게만 보더라도 아직 저항을 뚫지 못했으니 시장이 추세를 반전한 건 아니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 팀 내부에서는 일단은 저항을 뚫었다라고 보긴 해요. 그래서 여기 구간을 지속적으로 지켜주거나 4016포인트를 이상을 가준다면 시장 자체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자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있잖아요. 이 얘기를 되게 오래전부터 저희가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비트가 떨어질 때 알트가 더 떨어지고 비트가 오를 때 알트가 상대적으로 못 오르거든요. 특히나 이제 메이저들 같은 경우 더더욱 이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일 힘들 거예요. 하락장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힘들었던 게 비트가 오르는데 난 알트만 가지고 있고 그걸 구경한다는 게 전 더 힘들었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났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후에 알트가 오르긴 오를 겁니다. 근데 당장은 비트가 좀 가는 장이고, 언제까지 갈 거 같냐고 했을 때 이 44포인트가 52포인트 혹은 62포인트까지 계속 비트가 오를 것 같다. 비트만 더 안정적일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희 이제 금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